안녕하세요, 토이마스입니다. 이번에 다루어 볼 주제는 지난번에 앞서 소개한 바이오니클에 이어서 히어로 팩토리인데요. 히어로 팩토리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진 바이오니클 시리즈의 유지를 잇는 레고사의 액션 피규어 라인업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장난감 레고 히어로 팩토리. 과연 어떤 제품들이 발매되었는지,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 바이오니클이 막을 내린 이후로 작년 하반기 들어 히어로 팩토리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토리 배경은 마쿠 히어로시티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만들어진 지성을 가진 6명의 로봇 영웅 알파팀이 우주의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이야기인데요. 바이오니클의 후계자답게 히어로와 악당은 각각 6씩 발매했고요. 그리고 기본 제품은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으며 중형에서 대형 사이즈의 제품은 사각형의 종이박스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1.0 히어로 진영은 리더인 프레스톤 스토머를 필두로 홍일점인 브리즈와 서지, 벌크, 스트링거, 신참 퓨노까지 6명이 한 팀을 이루고 히어로들은 성을 부여받고 미국식 네이밍을 가졌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세월이 흘러 CG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인지 혹은 극장판의 볼륨을 4등분해서 방영했기 때문인지 바이오니클 극장판 못지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꽤나 높았습니다. 히어로 팩토리 역시 바이오니클처럼 공식 소설과 만화책이 존재했기 때문에 최종 보스격에 해당하는 빌런 본 네뷸라가 사실 과거 히어로 출신이었다던지 하는 스토리도 매력있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이때 당시 히어로 팩토리 완구 제품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마지막 바이오니클 스타즈를 계승했기 때문인지 겨냥한 연령층이 내려간 탓인지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잘만 움직이던 히어로들의 팔꿈치와 무릎이 완구에서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한 가동 포인트는 마치 2001년도의 초창기 바이오니클과 닮아있는 수준의 퇴보였는데요.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수가 줄어들고 부품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져 조립 난이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좋았겠지만요. 솔직히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가동률이 뛰어나던 바이오니클에 비해서 다소 허접해진 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바이오니클 기준으로는 아굴이라든지 마토란이라든지 1.0 히어로 제품들은 기존 바이오니클의 기본 사이즈보다는 소형 제품들의 스케일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악당 제품들은 2010년 이전 바이오니클들처럼 히어로 제품보다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크기도 컸으며 하나하나 무척 개성있는 디자인을 자랑했습니다.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었던 예전 바이오니클처럼 볼 슈터도 하나씩 지급이 되었고요. 어쩌면 상대적으로 단촐한 볼륨으로 출시한 히어로들이 빌런들을 돋보이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특히나 이때 당시 대형 제품에 해당하는 로토르와 본 네뷸라는 바이오니클 시대의 대형 제품 라인업 티탄에 가까운 모습을 가졌으며 특히나 빌런들의 리더 714호 본 네뷸라는 새롭게 생산되어 고유한 마스크를 부여받은 여타 제품들과 달리 히어로 팩토리에서 유일하게 바이오니클 시리즈의 하이드락손과 똑같은 카노이 부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 것에 해당하는 퓨노바이크와 드랍심 역시 2009년 바이오니클 글라토리안 시리즈에서 바이오니클들을 직접 태울 수 있는 비클들과 비슷한 양식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드랍십은 비행기 형태의 그 디자인과 히어로 포드를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참신한 기능 역시 매우 훌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스틱 통으로 된 포장과 히어로 팩토리의 새로운 부품에 더해서 다수의 기존 바이오니클 부품이 혼재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이오니클 6용사, 토아마트들의 캡슐 일명 캐니스터의 설정을 히어로 포드라는 이름으로 오마주하였다는 사실 등 다방면에 있어 초창기 히어로 팩토리는 바이오니클과 매우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011년 2.0부터 히어로 팩토리는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뼈대와 외장의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 매개가 되는 테크닉 부품이 필요했던 기존 바이오니클과는 달리 갑옷 안쪽에 직접적으로 소켓이 붙어 있어서 볼 부품 위라면 어디든 체결할 수 있고 따라서 군데군데 볼이 삽입된 뼈대 위에 바로 외장을 부착할 수 있게 설계된 CCBS라는 새로운 방식의 조립 기법과 신부품을 채택한 것인데요. 1.0에서 2.0으로 넘어가면서 뼈대와 관절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외장 부착이 간단해진 것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는 히어로들의 무릎과 팔꿈치에 가동 포인트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이 뼈대 부품들은 길이 또한 다양해서 히어로 팩토리 2.0 이후 출시한 모든 제품들의 팔과 다리는 크기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아무리 작은 소형 제품일지라도 무릎과 팔꿈치가 전부 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전 히어로 팩토리와 똑같이 적은 부품을 소요하는 조립이 가능해서 부품의 조형은 단순해졌지만 바이오니클보다 상대적으로 조립이 간단하고 분해 시에도 보다 간편해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레고답게 당연히 기존 부품들과의 호환이 가능했고, 바이오니클 및 히어로 팩토리의 창작용 부품의 범용성이 증대된 것은 덤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조립감과 체결된 상태에서의 소켓 관절 강도도 좋아졌으며, 웬만해서는 쉽게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내구력 역시 훨씬 견고해졌습니다. 2010년 상반기의 히어로 팩토리 1.0 제품들은 바이오니클 후반기 제품들과 더불어 관절에 금이 쉽게 간다는 고질병이 있었는데요. 이를 완전히 개선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했던 것이죠. 또 2011년 상반기 히어로 팩토리 2.0부터는 옛날 바이오니클처럼 별도의 합체용 설명서와 함께 2개 이상의 제품을 한 상자에 포장한 합체 선물 세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는 2.0, 하반기는 3.0을 출시하면서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이때 나온 3.0의 메인 빌런이자 대형 제품 위치 닥터는 크기도 상당히 크고 가동률도 좋고, 무엇보다 큼직한 사이즈만큼이나 부품 구성도 매우 풍성해서 그야말로 히어로 팩토리를 대표하는 대형 제품이자 창작용 부품의 보고였습니다. 로카 XL도 그렇고 이때 당시 히어로 팩토리 뎃박스 제품들의 디자인과 구성은 과거 바이오니클 못지않을 정도로 디자인과 조립의 재미가 뛰어난 명작들이었고요. 여담으로 2011년도 당시 마트에서 판매하던 히어로 팩토리 3.0 제품들에는 소위 봉다리라고 불리우는 레고 시티, 스타워즈 등의 폴리백이 1개에서 2개 정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제품을 구입하면 또 다른 소형 제품을 공짜로 같이 주다니 만원 초반대라는 가격을 감안했을 때 엄청난 혜자 구성이 아닐 수 없었죠. 디자인도 그렇고 가성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히어로 팩토리 3.0은 1.0의 악당들과 더불어 힙팩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히어로 팩토리는 바이오니클과 여타 레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영화는 없지만 카툰 네트워크와 투니버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방영했으며 코믹스 역시 연재되었는데요. 공식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웹게임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게임의 경우 2011년에는 통뚜껑 뒷면에 있었던 코드가 2012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1개씩 동봉된 히어로 코어 뒷면에 일련 번호를 프린팅해서 특정 게임에서 코드를 입력하고 캐릭터를 잠금 해제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2012년 히어로 팩토리 4.0 브레이크아웃부터는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슬라이저 로보라이더 나이트 킹덤과 바이오니클까지 이어져온 플라스틱 통을 탈피하고 지퍼백 형식의 비닐팩에 포장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통보다 멋있진 않았지만 말이 비닐이지 엄청 질긴 편이라 보관에 있어서 통과 비교했을 때 크게 불편해진 점은 없었습니다. 압력이 가해졌을 때 혹시 부품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은 생겼지만 오히려 부피가 줄어들어서 통보다 보관의 효율이 좋아졌다는 장점도 있었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가위로 제품을 개봉할 때 너무 아래를 자르면 지퍼백에 닿는 부분까지 잘라내버릴 수도 있다는 점 정도 있겠네요. 또 하나의 여담으로는 히어로 팩토리는 2013년 출동 히어로 전사라는 이름으로 목욕의 신으로 유명하신 하일권 작가님이 레고 코리아와 협업하여 브랜드 웹툰으로도 연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브레이크아웃까지 히어로 팩토리의 대주제는 결국 정의의 히어로가 방방곡곡 악당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었는데요. 메트로 누이, 토아마타, 이니카, 글라토리안 주요 캐릭터들이 여러 번 변경되었던 바이오니클과 달리 사실 히어로 팩토리는 1.0의 원년 멤버 6 이외에 3인이 4.0에서 추가된 것을 빼면 스토리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와 왕구의 모티브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이오니클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가 캐릭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의식해서 히어로 인원을 거의 고정시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각각 5번째와 6번째 시즌에 해당하는 2013년 브레인 어택과 2014년 인베이전 프롬 빌로우에서는 토착 원주민과 짐승들의 뇌를 조종하는 외계 기생 생명체 브레인의 습격을 다룬 브레인 어택과 히어로들을 미니피규어 스케일로 축소하여 비클에 탑승시키고 거대 괴수와 싸우는 내용의 지하 세계의 습격 등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히어로 팩토리는 10년간 이어진 바이오니클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햇수로 5년 만에 단종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팩토리가 갑자기 어째서 사라졌냐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조금의 힌트는 있습니다. 바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히어로 팩토리가 단종되자마자 이후 히어로 팩토리의 부품으로 리부트된 바이오니클이 돌아왔었죠. 바이오니클의 부활을 위해서 히어로 팩토리는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 또한 망했지만요. 그래도 히어로 팩토리는 공식적으로 퇴장했지만 유사는 존재하는데요. 해당 시리즈의 부품을 대거 활용한 라인업은 총 3가지로 키마 시리즈의 울트라 빌드와 이후 바이오니클 G2 그리고 스타워즈의 빌더블 시리즈를 남겼습니다.
이 제품들의 존재는 히어로 팩토리 부품의 활용도가 무척 높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오니클만큼 히어로 팩토리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히어로 팩토리 부품의 범용성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요. 앞서 언급한 3개 라인업과 더불어 출시 무렵부터 지금까지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시리즈의 많은 제품들의 관련 부품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어로 팩토리 부품을 활용한 G2 바이오니클이 망했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오리지널 G1 바이오니클이 조립식 액션 피규어계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며 회자되는 만큼 어쩌면 히어로 팩토리가 출시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바이오니클이 이어졌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끝날 때 끝나더라도 바이오니클을 조금 더 오래 출시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히어로 팩토리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레고의 액션 피규어 계보가 이어졌으며 가장 중요한 건 레고의 관절 부품이 또 한 번 진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떡밥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5년 만에 퇴장한 히어로 팩토리이지만 폭넓은 신부품의 생산으로 레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어린 시절 TV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던 히어로 팩토리, 언젠가 재출시를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